전임 대통령 귀하. 주신 글을 착잡한 심중으로 읽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우리들이 기구한 운명, 만감이 교차됩니다. 무엇보다 전임 대통령을 명예롭지 못한 고통을 안게 하게 된 일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후임자로서 송구스러운 일이요, 누구보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적하신 일들을 일일이 이것은 죄송하고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변명을 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고, 지금 전임 대통령께서 가지신 심중으로는 해명한들 소용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노태우 권력 잡았다 하여 천리와 인륜을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임 대통령께서 스스로 또는 주변의 몇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불행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태우는 권력을 즐기지도 않고 더욱이 권력의 노예 따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육공초부터 내적으로 혁명을 방불케 하는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전임 대통령을 보호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전신혈을 기울여 왔으며, 주위 친척들이 저지른 일을 극소화시키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임 대통령께서 아끼시던 부하들입니다. 전임 대통령 그리고 주변 인물을 보호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 사리를 판단하는 여건과 기준에 따라 우리 둘 사이에는 무서운 오해와 틈이 생겼군요. 말씀 맞다나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까지는 비록 전임 대통령께서 더 이상의 오해가 생기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무슨 보호할 일이 그렇게 많으냐고 생각하실 테지요. 참으로 감당키 어려운 일 많습니다. 전임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많은 자들에게 나를 욕하는 소리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참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보다입니다. 기나긴 사연을 쓰자면 한없습니다. UN 가입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공적 그리고 공개적 입장에서 전임 대통령을 모셔서 이 큰 국가 대사를 설명드리고 훌륭한 자문을 얻는 것이 당연하고 또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상된 명예도 국민 앞에 회복되는 좋은 길이기에 정중히 초청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행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진정 뜻이 이러하오니 금, 토, 요일 모시는 일 승낙하실 것을 앙망합니다. 대통령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의 답신을 받고 우울한 기분에 잠겨있던 10월 20일 장모님이 쓰러지셨다. 소식을 듣고 급히 강남 성모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중환자실에서 뵐 수 있었던 장모님은 이미 뇌사 상태였다. 온갖 검사를 마친 후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막혔다는 사실을 밝혀냈을 때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82세를 일기로 운명하셨던 것이다. 주무시듯 누워 계신 장모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믿고 아꼈던 사위가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생각나 새삼 슬픔이 밀려왔다.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위로 맞아 사랑해주시고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살면서 늘 행복하게 돌봐주셨던 장모님. 그 장모님은 이제 또 이 세상과 하직하면서 내가 보고 싶어 하던 많은 사람들을 빈소로 불러 모아주셨다. 옛날에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혜택 받은 것도 없는데 어려울 때 지성으로 도와주던 사람들, 또 정치 상황 때문에 오고 싶어도 찾아오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대통령 영부인 김옥숙 여사도 문상을 왔다. 면목 없다며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을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이번에야말로 자연스럽게 노태우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오지 않고 부인을 대신 보냄으로써 화해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비서실장이 오고 경호실장이 왔을 때 나는 노 대통령이 문상 오는 줄 알고 가슴이 뛰었었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50의 대표인 나는 60의 대표인 노 대통령을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도리질하고 있었지만 인간 전두환은 친구 노태우를 용서하고 싶어 애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 스스로 새삼 놀랐다. 그런데 노태우는 왜 이런 때 달려오지 않고 부인을 대신 보냈던 것인가? 조문을 오면 어쩔 수 없이 노태우와 만나게 될 것이고 문상을 하러 온 사람을 붙들고 지난 일에 대해 시비를 할 수는 없는 만큼 화해를 도모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친구가 야속했다. 청와대 측은 노태우 대통령이 영부인을 대신 보낸 것은 현직 대통령이 사가에 직접 문상을 가는 것은 대통령의 의전상 적당치 않고 또 과거에 그런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고 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다. 나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도 순국 또는 순직한 분이 아닌 사람의 상사에 조문을 간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의 전통적 풍습에는 부인을 대신 문상하도록 하는 것이 결례다. 더욱이 나의 장모님은 노태우를 육사생도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수십 년간 친자식처럼 대해주셨던 분이었다. 문상하는데 무슨 의전이 필요하고 격식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마음이 아파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노태우 대통령이 나의 장모님 상사 때 조문조차 오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런 만남의 기회를 놓친 일이 나로서는 참으로 아쉬웠고 그 아쉬움이 큰 만큼 노태우가 야속했다. 나는 노태우가 스스로 풀지 못하는 둘 사이의 화해 문제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어나갈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또 주위에서 그러한 권유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화해라는 것은 서로 싸웠거나 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이지 나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경우에는 그런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노태우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를 터였다. 그 열악한 환경 속의 백담사로 쫓아놓고서도 진정 어린 위로의 제스처도 없었다. 레만호 공작으로 나를 해외로 망명하도록 유도하기도 했고 전화도청, 미행, 사찰 등 온갖 탄압을 계속했다. 노태우가 나에게 가한 탄압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간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됐다. 노 대통령에 의한 탄압은 야당이 집권했을 경우보다 나쁜 상황이었다. 내가 지명한 나의 후임자한테 당하는 일이니까 정치 보복이라도 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대응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동안 이런저런 약속을 해놓고는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 노태우 내외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많이 변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다 지나간 얘기고 또 그것까지는 좋다고 하자. 노태우가 진정으로 나와 화해하고자 하면 나를 찾아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 나는 대통령 재임 중 노태우의 사저를 여러 차례 찾아간 적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의 사저를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태우를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신분에 비추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개인 간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인 간의 관계라는 점 때문이었다. 내가 노태우와 불화하는 것이 단지 친구 사이의 배신감, 인간적 신뢰 관계의 파탄 때문만은 아니지만 국민들 눈에는 전 현직 대통령 간의 불화와 반목으로 비춰지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스럽지 못한 일이었다. 노 대통령과 화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와 노태우 양쪽 눈치를 보느라 터놓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고 나아가 50과 60 세력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50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이 퇴임할 날이 가까워 오면서 시중에서는 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내가 노태우에게 한풀이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고 했다. 나는 피해자이고 노태우는 가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이다. 내가 노태우에게 당했다고 해서 필부와 같은 안갚음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나라에 큰 혼란이 온다면 국가와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결과가 된다. 이럴 때 내가 먼저 나서서 노태우에 대한 감정의 응어리가 없다고 해도 내가 노태우에게 머리 굽히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노태우가 어려운 처지에 빠진 뒤 내가 화합을 외쳐봐야 남들은 진정성이 없는 쇼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 가슴도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내 입장을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밝힐 것인가도 궁리해봤다. 추석에 즈음해 선영을 찾는 길에 고향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내 심경을 토로하는 방법도 생각해봤다. 또 굳이 기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생각난 김에 먼저 노 대통령과의 화해를 선언하면서 만나자고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러한 일을 하면 자칫 범여권의 결속, 나아가 차기 후보로 김영삼 씨를 지지하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까지 주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 일단 보류해 두었다. 14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1992년 12월 3일 노태우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50에서 60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의회 정원이나 산사 칩거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나 헌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일로 이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퇴임을 25일 남겨둔 1993년 1월 31일의 회견에서는 50의 업적은 60의 민주화학 과업에 초석이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많은 치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의회 증언이나 산사 칩거 등 어려움을 겪었던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도 노 대통령의 화해 모양 갖추기 제스처나 압력은 계속되었지만 이미 그때를 놓치고 있었다. 노태우의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우리 둘 사이의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도 1년이 더 흐른 1994년 6월 하순경 어느 결혼식에 갔다가 야당의 원로 정치인 이철승 씨와 한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해방정국에서 반공 반탁 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이철승 씨는 좌경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국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보수 우익 세력이 각성하고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철도 파업 등 노동운동을 빙자한 좌익 세력의 체제개혁 투쟁이 격화되고 있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제에 악영향을 줌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새로 출범한 김영삼 정권이 이런 좌경 세력의 책동을 알게 모르게 방조하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었다. 김영삼 정권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보수층에 의구심을 던져주었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시비를 걸 일이 없는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현실, 지난 수십 년간의 북한의 도발 책동, 대남 적화 전략 등을 생각하면 그 말은 우리나라 안보의 지렛대인 한미동맹을 경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이었다. 더욱이 북한의 선동구호를 떠올리게 하는 그 말 가운데 민족은 북한에서는 노동자, 농민, 김일성 민족을 지칭하고 있었다. 취임사의 그 표현이
그러한 사정들을 다 헤아리면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무신경하게 선택한 수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김영삼 정권 아래서 좌경 세력들이 눈에 띌 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 북한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하면서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는 등 엄중한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수 우익 세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나와 노태우가 힘을 합쳐 좌익의 준동에 대응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불화하면서 몇 년 동안 한 번의 만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부끄럽게 생각됐다. 노태우가 못마땅했지만 그 노태우를 후임자로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면 나 자신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하고 뒤돌아보게 됐다. 퇴임 후 내가 직면하게 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 또한 나 스스로의 불민을 탓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노태우와의 개인적 불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비추면 하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우선 전직 대통령 세 사람이 함께 모여 단합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면 새3 전직 대통령들이 따로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었다. 나는 새 전직 대통령의 만남은 나나 노태우보다는 가장 선임인 최규하 전 대통령이 나서서 주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편을 통해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어른이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그런데 최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고 12.12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와 있는 만큼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으니 8.15 이후 주선해볼 용의가 있다고 해서 우선 노태우와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 나는 노태우와의 만남이 시국에 대처하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단순한 개인적 만남이라면 자연스러운 계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장모님 상사 때는 노태우가 그 기회를 지나쳐버렸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노모 또는 장모가 별세하면 내가 문상을 가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의 장인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노태우가 조문하러 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자연스러운 계기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은 많이 늦어졌지만 당초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빨리 이뤄진 셈이다. 나의 회동 제의에 노태우 전 대통령도 동의했다. 나는 두 사람이 대면하는 장소를 현충원으로 하자고 제의했다. 그 장소가 두 사람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새로이 각오를 다지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 보훈의 달인 6월이었다. 애국 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영령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이 40여 년 전 조국 수호에 일생을 바치자고 다짐하며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던 때의 초심을 되새기고 그때 맺었던 우정을 재확인함으로써 만남의 의미가 한층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됐다. 그날의 만남이 알려졌던 탓인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나타냈고 현충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려와 있었다. 검찰의 12.12 사건 수사에 공동 대응하는 제스처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나는 노태우에 대한 예우에 세심하게 배려했다. 내가 현장에 먼저 가서 기다리다 노태우를 맞이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해 경호팀끼리 서로 연락해서 도착 시간을 조절하도록 했다. 현충원 참배 후 오찬장으로 이동할 때에는 같은 차를 타고 나갔다. 나는 너무 딱딱하게 굳은 모습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과거지사는 모두 잊어버리자.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때 나라와 국민, 역사를 위해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 노태우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친구 간에 화해할 때에는 지난 일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 서로 간에 해명을 한다고 지난 일을 세세히 얘기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기보다는 새로운 시비가 벌어져 오히려 더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난 일은 일절 언급하지 말자. 사람은 다 자기 업보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친구 노태우의 손을 꼭 잡았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악수를 나눈 것 말고 친구 노태우와 따로 만난 것은 이때가 1987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었다. 나는 언짢았던 지난 일들을 가슴에 새겨두지 않았고 친구 노태우에게 느꼈던 서운함, 배신감의 앙금 같은 것도 이날의 만남을 통해 풀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육군 사관학교 연병장에서 맺어져 40년 이상 이어온 우정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지내온 세월 동안 서먹함이 끼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동향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 정치의 시선 때문에 그 뒤 친구 노태우와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 퇴임 후의 나의 존재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내가 계속 실력자로 남아 정치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추측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추측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오공화국이 이뤄놓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후임 정권들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나의 재임 시절에 대한 향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추측의 근거는 내가 나이가 젊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퇴임하던 1988년 내 나이는 만으로 57세, 여생을 은퇴 생활로만 보내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1988년 초 내가 미처 임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원로자문회의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드높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터였다. 권력에 대한 집착, 권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강한 법인 듯 육공청와대는 1989년 5월 백담사에서의 100일 기도 회향 법회 때 서의현 총무원장이 나의 재임 시절을 얘기하며 전무후무한 공적이라고 한 말을 트집잡아 상대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깎아내린 것 아니냐고 따졌는가 하면 서 원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번 더 집권하는 운세라고 했다며 추궁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오공청산, 오공탄절의 외침이 그토록 강렬했고 그 집요함이 그토록 끈질겼던 것도 나의 정치적 기반을 초장부터 아예 초토화시켜 놓아야 한다는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시중의 억측처럼 내가 퇴임으로부터 5년 후엔 62세, 10년 후엔 67세, 15년 후라고 해도 72세밖에 되지 않는 나이니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나는 대통령 퇴임 당시 다시 정치를 하겠다든가 상황 노릇을 하겠다는 식의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퇴임 후 2달도 안 돼 내 동생이 구속되는 일이 있자 나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을 순순히 내놓았다. 국가원로자문회의와 동생의 일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자리를 내놓았던 것이다. 내가 권력에 미련이 있었다면 그리고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나는 당시 정치권의 그 정도 압력은 무릅쓰면서 버텨냈을 것이다. 백담사 유폐 생활이 길어지고 나에 대한 정치권의 보복이 과도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나는 나에 대한 정치적 보호막이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노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권이 요구한 대로 사과, 재산 헌납, 낙향에 이어 국회 출석 증언까지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희동 복귀 문제를 해결해 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실추될 대로 실추된 나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하려면 내가 발언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1990년 1월 3당 합당 이후 50 인사를 규합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목적으로 안현태 전 경호실장이나 이양우 변호사 등에게 서울로 돌아간 뒤의 창당 가능성과 정치활동 재개를 모색해 보도록 지시했었다. 이 지시를 받은 안현태 전 경호실장과 이양우 변호사가 한동안 사람들을 접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하니 모두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도록 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범여권이면서 노태우 측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정치적 세력화, 조직화해야 한다는 얘기들은 나의 국회 증언이 끝난 직후부터 나오고 있었다. 특히 3당 합당으로 민정당이 해체되자 그에 대한 반동으로 50 세력이 따로 당을 만들자는 논의들이 있다고 했다. 안무혁 전 안기부장은 3당 합당 발표 직후부터 당장이라도 움직이자고 했다는 것이다. 하산을 앞둔 1990년 12월 중순에는 미국에 머물던 권정달 전 민정당 사무총장이 돌아와서는 민정당 창당 10주년을 맞는 1991년 1월 15일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계획한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런 일을 하려면 나에게 보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3당 합당 후 여권에서 소외된 민정당 세력들이 민우회, 민정동우회 등의 모임을 갖고 재기를 위해 암중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었다. 이들이 아예 정치권을 떠난 것이 아니고 원외에서나마 정치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던 만큼 세력화를 도모하는 것을 내가 말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민정당 창당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떠들썩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세력과의 제휴를 모색하는 등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서울로 돌아온 지 반년쯤 지나고 1992년의 14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자 민정당 출신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고 50 신당을 창당하자는 요구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나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요구들 또한 있었다. 나는 이미 5월경 나의 측근 참모들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정치인들에게 내가 정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놓았었다. 더욱이 내가 후임자로 지명한 노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있는데 내가 새로운 당을 만들고 정치를 다시 한다고 하면 정권력 때문이라거나 나를 배신한 후임자에 대한 옹졸한 보복 행위로 보일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노태우에게 한이 맺혔다 해도 최소한 노태우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참는 것이 친구로서 인간적 도리이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노 대통령의 통치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세웠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모양도 좋고 안정된 길일 수도 있지만 그즈음 나는 정치란 것 자체에 실망과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퇴임 후에야 정치가 어렵다는 것과 때로는 치사하고 비겁한 일, 더러운 짓까지 서슴지 않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일생 살아가는데 정치 말고는 할 일은 많다. 정치 말고도 할 일은 많다. 나는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50 화국이 출범할 때에도 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이었고 6.29 선언도 나 스스로를 희생했기 때문에 국민을 감동시키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다시 당을 만들어 정치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구를 대신 내세워 정치를 할 생각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두었는데 그해 여름 광복절 즈음해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개인 사무실을 내고 창조적 신당의 창당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한테는 사전에 의논 한마디 없었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세간에서 나의 분신이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나의 최측근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 일이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견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나의 측근이라고는 하지만 나름의 정치 철학이나 포부가 있을 것인 만큼 그가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는 걸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사실이 내심 서운하기는 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14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다음 해 10월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2002년의 15대 대선에 출마했다 사퇴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일들은 모두 나와는 관련이 없는 그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창조적 신당 내에 김동길 박사가 주도하는 태평양시대위원회에 나의 측근으로 간주되는 고명승 장군이 참여하고 있었고 권정달 전 민정당 사무총장이 무소속 전국연합을 만들어 정치활동에 나섰지만 이들의 움직임 또한 나의 뜻과는 관련 없는 일이었다. 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992년 초 50대 민정당 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찾아와 신당 참여 등과 관련한 나의 의향을 묻고는 했다. 나는 내가 직접 당을 운영하지 않는 한 누가 어느 당을 선택하건 출마하건 안 하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준 적이 없다. 내가 정치에 나설 일도 없고 누구를 대타로 내세울 생각도 없는데 선거 때 일회용 도움을 주고 말 일을 할 수는 없었다. 1992년 2월 8일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우리 집을 찾아주셨는데 그 전달인 1월 내가 서교동 자택으로 신년 인사를 간대대한 답례로 오신 것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14대 대선이 있는 해여서 일부 주목하는 눈길도 있다고 했지만 그 어른이나 나나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던 터라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이었다. 그해 5월 22일 김영삼 씨가 연희동으로 나를 찾아온 것은 민자당 대통령 후보의 신분이었던 만큼 그 성격이 달랐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도 국내 정치 문제에 관해서는 별말을 하지 않았고 나의 재임준 경험을 토대로 남북한 문제에 관해 두 가지 충고를 해줬다. 물론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한 말이었다. 남북한 간의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지만 북한의 연방제 안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 가지는 성과를 얻으려는 조급한 마음에 정상회담 개최를 서둘지 말라고 했다. 그해 여름 8월 10일에는 김영삼 후보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찾아와 아내를 만나고 갔다. 김영삼 씨가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를 찾아와 지지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였을 것이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 안에는 내가 창당한 50의 여당이었던 민정당 세력이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파를 뛰어넘는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의 결속된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김영삼 씨는 3당 합당으로 민자당 대표가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시기부터 육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민정당 개화의 제휴가 필요한 만큼 오공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을 터였다. 1991년 4월경 김영삼 씨 측에서 연희동 쪽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인사를 통해 제휴를 모색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즈음 우리 둘째 아들의 대학 시절 은사가 나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왔지만 거절한 일이 있는데 그 교수가 김영삼 씨와 가깝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아마 그 면담 요청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거의 같은 시기에 김대중 씨의 신민당 지도위원으로 있던 나이 64 11기 동기생이 나를 찾아오겠다는 요청이 왔으나 역시 만나지 않았다. 그 뒤 두 김씨가 나와 손잡기 위해 애쓴다는 소문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1992년 6월 18일자 신문은 양김 전씨 껴안기 경쟁이라는 기사를 싣고 있었다. 그에 앞서 1991년 11월 11일자 신문들은 나와 김대중 씨가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크게 보도했다. 과천의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인촌 김성수 선생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장면이었다. 그 자리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언론은 나와 김대중 씨의 대면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사실 내가 김대중 씨를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따로 약속을 하고 단 둘이만 만난 것도 아니고 행사장에서 동석한 것에 불과했지만 예사스럽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첫 대면이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나와 김대중 씨는 지역적 연고와 기반이 다른 것은 물론 삶의 궤적이 매우 판이하고 정치적 이념적 성향도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까지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었다. 정치 세력 간의 이합 집산은 늘 있어 왔던 것이 우리의 정치사이지만 김대중 씨가 나의 지지를 끌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는 말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 터였다. 숙명적 경쟁 관계라고 하는 김대중, 김영삼 간의 건곤일척의 대결이 될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어느 쪽에 힘을 보태줄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민감했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선거를 100일쯤 남겨둔 1992년 10월 나는 우리 아들들을 여야 각 당 대표와 산부 요인들에게 보내 인사를 드리도록 했다. 얼마 전 재혼을 한 둘째 아들의 혼례 때 각별한 축의를 보내준 분들에게 답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 하객들에게는 답례 인사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당의 당수나 산부의 요인들에게는 예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남 내외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둘째가 정치인들 집을 방문하는 것을 낯설어 하는 듯해서 장남과 민정기 비서관을 함께 보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산부 요인이나 정당 당수들에게 인사 다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집을 나고 들고 할 때 반드시 집안 어른들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 유교적 예절 교육을 받은 우리 집안의 전통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명절 때 또는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위해 출국할 때에는 꼭 산부 요인이나 정당의 당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곤 했다. 9월 4일 김대중 씨를 동교동 자택으로 찾아간 데 이어 다음 날인 9월 5일 오전에는 김종필 대표의 청부동 자택을 그리고 오후에는 김영삼 씨의 상도동 자택을 각각 찾아갔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씨 댁을 가장 먼저 방문한 사실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내가 김영삼 씨보다 김대중 씨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었다. 방문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은 그분들이 정당의 대표들이라 바쁠 테니 미리 방문의 뜻을 알리고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는데 김대중 씨 측에서 가장 먼저 날짜와 시간을 정해줬던 것이다. 김대중 대표는 부인 이희호 여사와 장남도 동석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과거 악연이 있었는데 오늘의 방문은 뜻이 깊다. 국민들도 흐뭇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김종필 대표와 김영삼 대표도 각각 부인과 함께 따뜻이 맞아주면서 덕담을 해주었다고 했다. 이 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국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니까 처음에는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해도 반응이 없던 이기택 민주당 공동대표 측에서도 찾아오라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의 일과 관련해서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결례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아들들이 김대중 민주당 대표 댁을 다녀온 뒤 김 대표는
장남과 민정기 비서관에게 휘호 한 점씩을 표구까지 해서 보내줬다. 미술관 개설을 위해 각종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고 있던 장남은 미술관을 지으면 김 대표의 그 휘호 작품 2점을 다른 서예 작품들과 함께 전시하려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3년 나의 미납 추징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에 압수되어 경매로 팔려나간 것이다. 김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쓴 휘호였지만 전직 대통령의 휘호 작품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시중에 팔려나가게 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씨는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1993년 1월 9일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오찬회동의 자리에서 1971년 대선에서 호남에서도 많은 표를 얻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히려 지역차별을 시작한 인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호남을 가장 잘 보살폈고 노태우 대통령은 차별을 가장 심하게 했다고 수뢰했다.